이곳에서 보도하는 내용의 초점은 계엄령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발동하지 않은 불법 계엄령에 관한 것이고, 그런 불법 계엄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막아 인간성을 말살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독재 행위이지요. 그런 점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록 여러 번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였지만, 당시 우리나라가 저개발 국가 시절이었을 적에 국가와 국민의 경제를 살리는 데 큰 공헌을 한 분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싸잡아서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하여 여러 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과, 그리고 결국엔 그로 인하여 자기가 수족처럼 생각하던 중앙정보부 부장에 의해 피살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비극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책 150쪽 소제목 모든 기대와 감격은 유신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질긴 악연은 군사정변이 일어난 1961년 5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 김대중은 1952년에 정치에 입문을 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입지를 굳히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5월 13일에 치러진 민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보궐선거는 4.19 혁명 후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전국 5곳에서 치러졌는데, 민주당의 김대중은 강원 인제에서 출마했었다. 그런데 5월 16일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직후에 구성된 군사혁명위원회의 모든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으로 국회가 해산되었다. 김대중은 의원 선서조차 할 수 없었다. 5월 18일에 군사혁명위원회는 군사혁명위원 30명과 고문 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장도영은 의장, 박정희는 혁명위원이었으며 그 외 연합참모본부 총장, 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장성들이 혁명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하루 뒤인 19일에는 군사혁명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바꾸고 내각 명단을 발표하였다. 장도영이 내각 수반과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였으며 내각과 국가요직이 모두 군인으로 임명되었다. 심지어 서울시장과 각 도지사 등을 비롯하여 군수, 면장, 읍장까지 거의 다 군인들로 교체되었다. 군대에 있어야 할 군인들이 정부 요직을 포함하여 전국의 크고 작은 공직에 기용된 것이다. 그때 박정희는 44세였으며 쿠데타에 묵인 또는 적극 협조하였던 사람들 중 장도영은 38세, 김종필은 35세, 김재규는 35세, 차지철은 27세였다. 5월 21일엔 사회 정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깡패와 건달들을 잡아들여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시가 행진을 시켰다. 22일엔 범국민운동 방침을 발표하였고 6월 10일에는 악습과 부패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재건 국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재건복 입기, 재건체조 보급, 건전 국민가요 배포, 저축운동 등을 추진되었다. 전기간행물 1200여 종이 폐간되었고 다수의 언론기관들이 강제로 폐간되었다. 대학생들의 교복 착용과 고교생 삭발화도 감행되었는데 일제총독부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통치체제와 유사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민심을 이반하고 집권한 통치권자들의 공통점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승만이 그랬듯 박정희 역시 일방적인 선포와 제압의 방식으로 지배하였다. 쿠데타 세력이 6월 6일에 공포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기능은 최고회의가 수행한다. 국무원의 권한은 최고회의의 통제와 지시하에 내각이 수행한다. 라고 적시함으로써 박정희 일당으로 구성된 최고회의를 최고통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됨은 물론이고 내각도 최고회의의 명령체계를 따라야 했다. 어렵게 얻어낸 김대중의 국회의원직을 이틀 만에 무의로 만들어버린 박정희는 그 후 끊임없이 파행정국을 야기하면서 김대중과의 악연의 고리를 이어갔다. 김대중은 이휘호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주당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62년 6월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은 김상도를 포함한 전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를 전복하고 정권을 강탈하려 했다는 죄를 뒤집어씌워 정치인, 예비역 군인, 재야인사 등 41명을 구속하였는데 그때 김대중도 포함되었다. 당비 횡령과 용공 혐의를 두고 김대중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자 3개월 만에 풀어주었다. 1963년 10월엔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권력을 민정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정희에 대한 반발로 민정당 후보로 나온 윤보선을 지지하였다. 그 무렵 재건된 민주당 대변인이 된 김대중은 박정희가 현역에서 물러난 뒤 공화당에 입당한 것은 절차상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에 위반되므로 공화당 입당과 대통령 후보 등록이 무효라고 공격하였다. 그러자 박정희는 비상조치법을 개정해 버렸다. 이 일을 겪으면서 김대중과 박정희는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직접 선거로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나온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정부패와 폭력으로 점철되었던 이승만 정권에 12년이나 시달려온 국민들은 정상적인 민주주의와 쿠데타 대통령의 간극을 명료하게 비판할 수 있는 정치의식이 희박한 상태였다. 이어서 11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대중은 목포에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 시작과 함께
박정희 정권과의 본격적인 대립구도를 갖게 되었다. 그 후 1967년 5월에 제6대 대통령 선거가 6월엔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에도 두 사람은 극도의 신경전을 벌였다.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신민당 후보로 나온 윤보선을 제치고 또다시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한일협정 졸속 처리, 월남전 파병 등의 문제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근대화 건설 공약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 달 뒤 치러진 총선에서는 박정희의 묵인하에 중앙정보부, 현재의 국가정보원가 선거 전반을 지휘하였다. 김대중을 눈엣가시로 생각하던 박정희는 김대중 표바친 전남 목포의 민심을 잡기 위해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파행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부정선거 수법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보여준 부정선거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품 살포는 기본이고 중복투표, 대리투표, 강제 공개투표, 개표소의 전기를 갑자기 꺼버린 뒤 미리 준비해온 여당표와 야당표를 바꿔치기 하는 올빼미표, 투개표 조작 등 고스란히 재현되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총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이겨야 하는 이유는 박정희의 장기 집권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제6대 대통령에 당선하긴 했지만 당시 헌법으로는 중임 제한에 걸려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재집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가결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석 3분의 1을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치밀하게 이루어진 중앙정보부의 공작선거로 인해 총선 결과에서 공화당은 국회의석의 74%를 장악할 수 있었고 야당은 호언선인 59석에 훨씬 미달하는 45석을 얻는 데에 그쳤다. 김대중을 위시하여 야당과 시민단체, 대학생들이 6.8 총선을 선거 쿠데타로 규정하고 재선거를 요구하자 중앙정보부에선 동백림 사건을 터뜨려 민심의 관심을 돌리고자 하였다. 윤희상, 이응로 등 세계적인 예술가와 학자들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북한과 계속 내통해왔다는 간첩 혐의였다. 그 일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트라우마가 있던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차 잦아들었다. 그러나 총선에서 박정희 정권이 이기긴 했지만 김대중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걸 막지는 못했다. 목포 지역의 투표장엔 여당에 매수된 개표 참관인들이 포진해 있었고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3번이나 계획적인 정전이 있었으나 목포에서의 지지 기반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이었다. 호남에서의 김대중 인지도를 다시 확인한 박정희는 더 철저하게 호남을 지역 발전에서 고립시켰다. 당시 전남일보 부주필 양동규는 1968년 11호 신동아지에 박정희의 호남 차별 정책에 대해서 호남 푸대접론의 진상은 어떤가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다. 지문에 나온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남 사람들에게 가장 외형적인 치욕감을 주는 것의 하나는 아직도 단선 운행을 하는 호남선 철도다. 중간 생략하고 호남은 영남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로는 지방적인 편제와 격차를 지향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공장 건설이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 호남은 영남에 비해 현저하게 부대접을 받아온 건 사실이다.
울산공업지대니 마산공업지대니 하는 대단위 공장 건설은 주로 영남에 배정됐고 1967년부터 착공한 경부고속도로도 호남은 제외되고 있다. 이 밖에 대일청구권, 자금 배정 문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건설, 최신사업, 국고보조금 보조 배정 등 각 면에서 호남 푸대접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양동근의 호남 푸대접론의 진상은 어떤가 중에서 1968년 11호로 신동아에 게재된 글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무렵 박정희는 농업 생산의 기본이 되는 수리시설마저도 영남 위주로만 지원하는 등 노골적인 호남 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장기 집권을 위한 수순으로 1969년 10월에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 일로 전국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고 1970년 11월 13일에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이 터지면서 민심이 거세게 반발하였다. 다음 집권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가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을 누르고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가 되자 박정희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언젠가는 김대중이 자신에게 가장 큰 적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적중한 것이다. 또다시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0쪽 하단에 있습니다. 앞부분은 생략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박정희 씨 영구 집권의 총통시대가 오게 됩니다. 나는 공화당이 그런 계획을 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 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싸워나갈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중간에 생략했고요. 이어서 유명한 6.8 목포 선거 당시 내가 박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 부정선거한 것을 보니까 삼선 개헌할 목적이 아니냐 이랬더니 박 대통령이 목표 역전에 2만여 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삼선 개헌은 절대로 안 한다. 내가 삼선 개헌을 한다는 것은 야당 놈들의 모략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2년이 못 가서 재작년에 절대로 안 한다는 삼선 개헌을 해버렸습니다. 생략된 부분을 넘어서서 다음 읽겠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이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지휘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분열시키고 심지어 여당조차도 박정희 1인 독재에 반대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재작년 삼선 개헌 때 반대한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지하로 끌려가서 몽둥이로 맞고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중간에 생략했고요. 이어서 여러분, 공산당을 잡으려는 중앙정보부나 전국의 정보경찰들이 지금 공산당을 잡고 있습니까? 내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그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잡으러 다니는 것은 공산당 간첩이 아니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을 잡으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안은 생략되어 있군요.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연설 중에서 1971년 4월 18일 자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971년 4월 27일에 치러질 제7대 대통령 선거를 9일 앞두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이 장충단 공원에서 했던 유세 연설의 일부이다. 박정희는 선거를 대비해 이미 삼선 개헌까지 해둔 상태였다. 이때에도 박정희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중앙정보부의 물밑 작업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김대중을 지지하는 호남보다 영남 지역의 유권자 수가 훨씬 많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흑색 소문을 퍼뜨리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 이 연설이 있고 며칠 뒤에는 호남 사람들이 영남 지역의 물건에 대해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헛소문까지 만들어 영남 사람들을 자극하였다. 영구 집권을 위해 법을 바꿀 수는 있었지만 김대중은 독재자 박정희에게도 벅찬 상대였던 것이다. 앞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대중은 박정희 공격에 주저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에겐 최대의 숙적이 아닐 수 없었다. 김대중은 자신만의 대중 친화력을 무기로 선진국형 민주주의 정치를 이상적 정치로 내세웠다. 그의 일관된 민주화 투쟁 방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들에게서 지지 기반을 넓혀갔다. 반면에 김대중의 아킬레스건은 박정희가 공작 정치를 통해 조장한 지역감정 유발자라는 오명과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정희가 메카시즘으로 김대중의 사상과 이념을 호도하지 않았더라면 김대중에 대한 국민 여론은 훨씬 더 일찍 관대해졌을 것이다. 박정희의 경계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김대중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는 커져만 갔다. 특히 이 연설이 있었던 장충단 공원에서의 유세는 가히 박정희를 위협하고도 남을 반응을 불러왔다. 이날의 연설에서 김대중은 박정희가 다시 당선되면 안 되는 이유와 장기 집권을 겨냥한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러나 김대중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세가 있던 날로부터 9일 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53.2% 득표를 하였고 김대중은 45.2%에 그치고 말았다. 중앙정보부의 공작 정치와 함께 친권력 성향의 언론사들이 연일 써대는 반김대중 기사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기에 충분했다. 김대중의 정치적 성향이 북한 공산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는 용공론과 김대중에 대한 다양한 흑색 선전은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1971년 7월 1일에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비록 선거에 이기긴 했지만 중앙정보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공작선거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의 표차는 94만 표에 불과했다. 중정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김대중의 당선이 확실했던 상황이었다. 박정희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의 세력이 이런 식으로 확대된다면 자신이 장기 집권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었다. 게다가 대통령을 3번 하게 되면서 헌법상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었다. 종신 집권을 꿈꾸는 박정희로선 법 개정과 함께 김대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한 뒤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 의회 권한과 국민 기본권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대의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도록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었지만 중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 집권의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하는 긴급 조치를 발령할 수 있었다. 헌법을 초월한 기관, 헌법을 초월한 기형적 권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10월 27일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됐다. 국민투표에 붙이기 전까지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어떤 여론도 형성할 수 없도록 집회와 언론을 철저히 통제해버렸다. 전국의 모든 언론사들은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어떠한 부정적인 기사도 내놓을 수 없었다. 대신 유신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양 일색의 사설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92.9%, 찬성 91.5%란 결과가 나왔다. 그해 12월 27일 박정희는 사실상의 종신 대통령과 다름없는 대통령에 취임하며 유신 헌법을 공포하였다. 유신 헌법안이 발표될 때 신병치료차 일본에 가 있던 김대중은 도쿄에 남아 유신 철폐 운동을 벌였다.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와 봐야 국내에선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일본과 미국에서의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유신 헌법의 문제점과 박정희 독재 정권의 반민주 파행 정치를 알리는 데에 주력했다. 북에서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김대중을 보면서 박정희는 마침내 최악의 결단을 내린다. 김대중의 완전한 제거였다. 1973년 8월 8일 한낮에 일본에서 괴한들에 의해 납치된 김대중은 바다 한가운데 수장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일촉즉발의 순간에 미국이 박정희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부사일생으로 살아나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자 박정희는 김대중을 가택연금 시키는 것으로 발목을 잡아두었다. 가택연금 조치는 박정희가 죽은 이후에도 1987년 6월까지 이어지다가 6월의 민주항쟁으로 비로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김대중 납치 살해 음모 사건은 유신헌법 이후 내부에서 들끓던 민주화 운동에 불을 붙이는 단초가 되었다. 1973년 10월 2일 서울 물리대에서의 데모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신문과 방송은 그런 사실을 보도할 수 없도록 정법의 통제를 받았다. 그때 가장 먼저 나선 건 기독교 방송 기자들이었다. 그들은 언론 자유 수호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언론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에 고무받은 동아일보 기자들도 며칠 뒤에 언론 자유 수호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이 선언도 이어졌다. 이 일은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구속과 탄압에 시달려온 재야 인사들이 의기투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3년 12월 24일에는 장준하와 함석헌을 중심으로 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서명운동에 관한 지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사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경제의 파탄, 민심의 혼란,
남북 긴장의 재현이란 상황 속에서 학원과 교회, 언론계와 가두에서 울부짖는 자유화의 요구 등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오늘의 헌법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오늘의 헌법은 그 개정의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헌법 개정 발의권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천부의 권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청원 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 이 운동은 우선 우리들 모두의 내 집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학원과 교회 그리고 각 직장과 가두에서 확대될 것이다. 이상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의 선언문 중에서 1973년 12월 24일에 관한 지문입니다. 여기에는 장준하와 함석헌 외에도 법정스님, 김동길, 유진호, 이희승, 김수환, 추기경, 백낙중, 김지하, 백기환, 이병린, 김홍일, 이호철 등의 사회 조명 인사들과 제야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직접적이면서도 과격한 표현을 두고 개헌 청원 서명이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쓰인 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박정희는 1973년 12월 29일에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서명운동은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불순분자들의 황당무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이미 전국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유신 반대운동의 거센 물결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러자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를 선포하였다. 유신헌법이 발표된 지 15개월 만인 1974년 1월 8일의 일이었다. 순식간에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잠정적으로 정지된 것이다.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이 긴급권은 무려 9차례에 걸쳐 내려졌다.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에 장애가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축소시켰다. 긴급조치 1호 이후에도 계속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내용의 긴급조치들이 발표되자 국민 반발은 점점 거세져만 갔다. 신민당 총재였던 유진산이 사망하고 김영삼이 총재가 되면서 신민당이 유신헌법 개정운동이 더욱 적극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신민당의 유신헌법 개정 운동이 더욱 적극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그중 강연과 출판 문화 활동을 통해 꾸준히 박정희 정권을 비난해왔던 장준하는 월간지 CR의 소리 1호로에 박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실어 박정희의 독재 정치를 정면으로 비난하였다. 다음은 장준하 씨의 그 공개 서한이 쓰여 있는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되어 있군요. 우리 모든 기대와 감격은 그해 10월 17일 이른바 유신이란 이름으로 무참히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국헌을 준수한다고 서약한 귀하 스스로가 그 선서를 헌신짝같이 버리고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시키고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강압적인 계엄하에 묶어놓고 국민투표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제정한 소위 유신헌법으로서
명실상부하게 귀하의 1인 독재 체제만을 확립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통일의 부푼 국민의 기대는 민주헌정의 파괴와 1인 독재라는 참담한 결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뒤늦게나마 조국 통일의 의지와 스스로의 자유와 생존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소위 유신체제를 폐지하여야 하고 그 근본 규범인 현행헌법을 완전히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여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굳게 믿는 인사들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일으켜 실천운동에 옮기는 데 이르렀던 것이 1973년 12월 24일이었고 이 운동은 요원의 불길같이 번져 불과 10여일 만에 서명자 40만 명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적인 운동에 대해 귀하는 긴급조치라는 초현실적이며 초헌법적인 권력을 발동하여 민주개헌을 위한 평화적인 청원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실질적으로 무헌법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과 폭정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개헌의 열화 같은 국민적 요구는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심화되어가는 형편입니다. 현재와 같은 여건 하에서의 민주회복의 성취는 이제 비평화적인 불행한 방법밖에 없다는 체념이나 폭력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다수의 국민에게 민주회복을 위한 비폭력 합법의 방법이 있음을 귀하 스스로가 설득하고 조속히 실천으로 옮겨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은 생략해 놨습니다. 이상은 장준하의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중에서 1975년 1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용을 읽겠습니다. 박정희와 장준하의 첫 격돌은 한일협정이 이루어진 1964년에 있었다. 장준하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의 군인이었던 사람이 전범국인 일본과 매국협상을 벌였다는 비난의 글을 1964년 사상계 4월호에 게재하였다. 이어서 1965년 7월에 신을사조약의 해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들은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론적 근거와 반대 명분을 제공하는 토대가 되었다. 박정희는 자신에게 장애가 되는 대상을 제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1965년에 2번이나 세무사찰을 하면서 사상계를 폐간시킬 빌미를 찾았다. 1966년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 일어나자 장준하는 민중당이 주최한 규탄 대회에서 재벌 총수와 정부 고위층 사이의 오간 내용을 폭로하면서 우리나라 밀수 왕초는 바로 박정희라고 성토하였다. 이 일로 구속되었던 장준하는 보석으로 나온 뒤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1967년 4월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을 지지하면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 독립광복군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그 일로 국가원수 모독죄로 구속되어 3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그 후 1967년 11월에 신민당 공천으로 국회에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하였고
1970년 5월에 김지하의 시 오적을 실었다는 이유로 사상계가 폐간당하였다. 이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후 박정희는 장준하에게 남북회담 대표직을 맡아달라는 수상쩍은 제안을 했지만 장준하는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고 한다. 그 뒤 1973년 2월 민주통일당 창당에 참여하여 최고위원회에 뽑혔다. 그 해에 긴급조치가 발표되자 12월 24일 YMCA 회관에서 개헌청원 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헌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일로 1974년 4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그해 12월에 심장협심증과 간경화 약 악화로 형 집행정지를 받고 출감하였다. 그러다 1975년 1월에 함석헌이 창간한 교양평론 잡지 CR의 소리에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 서한은 박지영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받은 것이었다. 유신헌법으로서 명실상부하게 귀하의 1인 독재 체제만을 확립시켰다는 규정은 박정희가 가장 대면하고 싶지 않은 본질이었다. 나아가 장준하는 이제라도 되돌리지 않는다면 대국민 차원의 비평화적인 저항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하였다. 그랬던 장준하는 광복절 이틀 뒤인 1975년 8월 17일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약사봉 등반길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수사기관은 실족에 의한 추락사라는 결과를 발표하곤 서둘러 이 문제를 종결시켰다. 이틀 뒤 동아일보 기자가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였다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사실을 날조 왜곡하는 기사를 써서 유신헌법 9조를 위반했다는 죄명으로 구속되었다. 장준하의 사인을 넣고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었다. 장준하를 비롯하여 박정희 정권 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의문사를 당한 사람들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인 2000년도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이 위원회는 2000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약 4년간 한시적으로 활동했지만 국가정보원, 군국기무사령부, 기무사 등 관련 기관들의 비협조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진실규명에는 한계가 따랐다. 장준하의 사인과 그 배경의 진실을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은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3월 26일에는 장준하 선생 암살 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유해 정밀 감식 결과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준하의 타살 근거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장준하의 유해는 2012년 8월에 이장하는 과정에서 처음 공개되었는데 이때 두개골에서 지름 7cm 크기의 동그랗게 함몰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장준하 암살 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의대 이정빈 명예교수와 연구팀의 정밀 감식을 의뢰했었다. 두개골 절개, 컴퓨터 단층 촬영,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
정밀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떨어지면서 머리에 생기는 손상은 때려서 생기는 손상과 다르다. 장 선생의 경우 추락하면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출혈이 없었던 건 장 선생이 이미 숨을 거둔 뒤 추락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가격에 의한 반동으로 목뼈가 부러져 즉사를 할 경우 혈액순환이 멈춘다. 그때 추락시키면 별 출혈이 없고 어깨뼈가 안 부서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머리를 치면 두개골이 찌그러지면서 때린 쪽 뇌가 다치지만 넘어질 때는 가속이 생기면서 충격을 받는 쪽 반대편 뇌가 다친다. 장 선생이 넘어지면서 다쳤다면 왼쪽 눈 윗부분이 반드시 깨졌어야 하지만 장 선생의 왼쪽 윗부분은 깨끗했다. 함몰된 모양을 붙여본 결과 주저앉은 부분 등이 빈틈없이 딱 맞았다. 큰 돌이나 아령 등 면이 둥근 물체에 의해 가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무려 38년 만에 실족사가 아닌 타살이라는 사연이 밝혀진 것이다. 여기에 힘을 입어 장준하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2013년 12월에 여야 의원 104명이 장준하 의문사 등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되는 건 당장은 요원해 보인다. 장준하 죽음의 배우로 지목받고 있는 게 박정희 정권인데 2012년 12월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제18대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고 저때의 박정희 측근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장준하의 의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9년 10월 16일부터 나흘에 걸쳐 부산과 마산에서 반정부 항쟁인 부마 사태가 일어났다. 16일 오전에 부산대학교에서 500여 명의 학생들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가두 시위로 이어져 5천여 명으로까지 늘어나면서 경찰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날 수백 명이 연행되고 경찰과 학생 100여 명이 다쳤다. 이튿날에는 시위 규모가 더 커지면서 양상도 전날보다 과격해졌다. 정부는 18일 새벽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각 대학이 강제 휴교되었고 야간 통행금지 시간 2시간 연장 등 8개항이 포고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천여 명의 경남대학 학생들이 18일에 마산 시내로 집결하였고 시민들이 가담하면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밤이 되자 파출소, 공화당사, 방송국, 신문사 등에 돌을 던지는가 하면 파출소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19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합세하면서 8천여 명에 이르렀다.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한 지 2일 뒤인 10월 20일 정오를 기해 정부는 경상남도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경남대학과 경남산업전문대학에 무기한 휴교령이 떨어졌다. 계엄령과 위수령 발동과 함께 공수부대 파견으로 부마 사태는 단시간에 진압되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0월 26일에 박정희는 자신의 충복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로써 박정희의 길고 긴 독재 시대가 막을 내렸다. 박정희의 죽음에 부마 사태가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1980년 1월 24일에 이루어진 2심 재판정에서 김재규는 자신의 12.6 거사 당위성에 대해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김재규 씨의 진술 지문을 읽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되었고요. 이 혁명의 필연성, 이것이 여러분들께서는 혹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정보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도리가 없다. 모든 방법이 다 끊어졌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혁명을 결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짐작은 했겠지만 유신체제가 출범한 지 7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점점 누적된 유신체제에 대한 항거하는 국민의 생각은 전 국민에게 아주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부마 사태는 좋은 증거입니다. 이것은 삽시간에 5대 도시로 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당 때 이승만 박사는 마지막에 가서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고 또 너무 완벽한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기어이 방어해 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부산 사태를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드렸더니 각하의 결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만일 서울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내가 발포 명령을 하겠다.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생략되었군요. 이어서 읽습니다. 대통령 한 분을 희생시켰다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고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일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다 아깝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재규의 재판 진술 중에서 1980년 1월 24일 계속되는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김재규는 진술하였다. 즉 국민의 안녕과 자유를 위한 정당 방위였다는 변이었다. 박정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정치적인 숙적을 이룬 동시에 화해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김대중은 박정희 사망 19년이 지난 1998년에 그토록 열망하던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 2년 뒤인 2000년에는 박정희 독재에 대한 민주화 투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대통령 퇴임 6년 후인 2009년 8월에 85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